우리가 그 스트레스 관리, 이게 마음 다스리는 것,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생각해 본 게 이게 영양 문제, 식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먹는 음식이 이게 그냥 우리가 에너지가 되고 가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면역에도 지대하게 영향을 주죠. 지난번에는 이런 것들이 또 혈관 이런 데도 또 영향을 주는 거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그냥 단순한 에너지만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러 가지 네. 기능적인 그게 다 관계가 되는 그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음식을 먹는다,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무래도 이 소장님께서 더 전문가시니까 더 많이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예. 이게 다음 도표가 좀 복잡하죠. 복잡하긴 한데 이게 한 장으로서 이게 그림 하나로서 여러 가지를 갖다가 잘 설명을 해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예.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면역계, 그 다음에 염증, 그 다음에 이게 산화 스트레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처리를 해 나가야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죠. 예, 거기에 첫 번째 한번 단백질을 볼까요? 여기 밑에 프로테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게 단백질은, 단백질의 분해되면 아미노산들로 되죠. 네.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아미노산 중에 아르기닌, 글루타민 등등이 그게 다 각각 작용도 하지만 이게 단백질 자체가 또 중요하게 면역계에서는 또 세포 면역도 있지만 항체 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네. 다 단백질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영양 결핍이 돼서 단백질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면역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충분한 단백질, 특히 양질의 단백질 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철분도 관계됩니다. 철분은 또 세포 분절이나 이런 데 다 쓰이고 또 세포들이 이게 성수가 하는데 이렇게 다 쓰이기 때문에 면역 세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철분도 관계됩니다. 하지만 이게 철분이 부족해서 또 문제겠지만 또 과량도 문제죠. 네. 네. 예. 철분은 좀 과잉 섭취 안 해야 되는 예. 네, 미네랄 중에 대표적이기 때문에 네. 예. 이게 또 과량이 되면 반대로 또 산화 스트레스를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여러 영양소들이 많으면 좋다는 게 결코 아니죠. 네. 모두가 다 적정량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지 과량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예. 이제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보면, 베타카로텐, 바이타민 A, 네. 이제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또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데, 베타카로텐은 바이타민 A가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죠. 네. 이게 분해되면 바이타민 A로 이제 바뀝니다. 이들은 바로 핵의 수용체에 작용해서 면역계에 작용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는 굉장히 중요하죠. 네. 핵심적인데 이게 역할을 하는 거죠. 세포의 분열 예. 이런 데 필수적이기 다 때문에 관계되죠. 네. 예. 그래서 뭐 이게 점막을 유지하고 이런 데 다 이제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바이타민 D를 보겠습니다. 바이타민 D는 코로나 때 이제 많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 재미나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세포를 침투할 때 그 세포 표면에 있는 ACE2 네. 리셉터, 이거는 보통 때는 혈압을 조절하는데 맞아요. 쓰이는 네, 부분 네,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부분을 갖다가 자기가 침투에 들어간 통로로 이용을 맞아요, 하는 맞아요. 거예요. 희한하게도. 네. 그래서 이 단백질이거든요. 이 단백질이 이제 표면에 붙어 있는데 이 단백질이 있는 조직들에 가서 다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코로나 후유증은 바로 이거하고 관계되는데, 그런데 재미나게도 바이타민 D가 먼저 이걸 갖다가 작용해서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힘들게 만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바이타민 D는 요즘 이게 코로나 시절에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적절하게, 채워 드시는 예, 네, 적절하게 유지하는 건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탄수화물, 특히 설탕이나 이런 것들, 밀가루 음식 같이 이게 먹으면 바로 당이 바로 올라가는 거 있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인슐린이 또 바로 올라가 버리죠. 네. 그래 되면 그 미토콘드리아에서는 또 그걸 처리해야 되니까 그거 처리하느라고 활성산소를 처리하는 기능은 상대적으로 이게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염증뿐만 아니라 산화 스트레스를 더 초래합니다. 네. 그래서 만성 염증이 있다 이런 분들은 이게 그 당주가 아니더라도 이게 그런 설탕이라든가 이게 그 백미 네. 그다음 밀가루 이런 거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이 식이섬유는 괜찮죠? 네. 예. 식이섬유는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식이섬유는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그런 정제탄수화물이랑 다르고 특히 이제 우리 사람이 소화할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대변까지 이제 쭉 가죠. 그러면서 수용성, 불용성 두 가지로 나누는데 수용성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면 변이 되게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불용성 식이섬유는 이제 물에 안 녹는 건데 변에 부피를 만들어줄 수 있어서 노폐물을 빨리빨리 뺄 수 있게 되고요. 다만 어르신들, 노인분들은 이렇게 되면 이 식이섬유에 이게 이제 킬레이트 역할을 해서 뭐 마그네슘이나 칼슘이나 이런 미네랄을 흡착해서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식이섬유도 좋긴 좋은데 너무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드시면 속도 더부룩하고 배가 불러서 원래 먹어야 되는 우리 처음에 강조해 주신 단백질 같은 것도 먹고 싶지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적정량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대략 그러면 가스가 네. 그 많이 안 나올 정도면 되겠습니까? 그쵸. 예. 그 정도가 딱 그 좋을 정도면, 것 같아요. 예,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럼 좀 줄이는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의외로 이게 채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잡곡밥에서도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양을 조금 조절하시고 대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 식이섬유부터 드시면 꼭 드셔야 되는 단백질을 잘 못 챙기기 때문에 이제 고기나 생선 반찬 먼저 드시고 채소 드시고 이게 오히려 더 나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는 본인의 위장 건강 상태에 따라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